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정동회계법인의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초격차 스타트업 사업을 지금 몇 년째 계속 강의를 진행하는 듯해요. 작년에는 인공지능 사업단인가 그쪽에서 했고 올해 이제 요 애기평이 추가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사용 기준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차는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창업진흥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하고 일한 지는 한 10년 정도, 10년이 넘은 듯한데 창업진흥원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기준이 좀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창업진흥원 쪽에서 많이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던 부분이 이제 주관기관하고 협의하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에도 애중간하면 다 주관기관에 사전에 보고해서 주관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측으로 아마 많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창업진흥원의 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보다는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창진원에서 인식을 하는 듯하고 그 결과 상당히 엄격합니다. 예, 상당히 엄격하고요. 혹시 여기 오신 우리 창업기업에서 아마 사업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같이 혹시 기업에서 하고 있다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예, 잊어버리시고 이 초격차 사업을 할 때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이런 거하고 혼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문제가 생겨서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쭉 추진하다가 나중에 정산이라는 거를 저희 회계법인에서 할 텐데 정산하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뭐였냐면 여비예요, 여비. 예, 여비를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수행기관의 내부 여비 규정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여비를 그렇게 집행했다가 나중에 전부 다 불인정 처분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여비가 수행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대중교통비만 인정이 돼요. 실비. 대중교통비만. 예, 그러니까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문제점이 뭐였냐. 이런 거를 과거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야들.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초격차 사업의 관리 지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떤 단어가 염두에 두고 있냐면 사업화와 연관된 즉 이 초격차 사업과 연관된 초격차 모든 비목 모든 세목이 이 초격차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으로 시작돼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사업하고 연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정산 시에 불인정 처분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보니까 어떤 정부 지원 제도의 과제가 선정이 되게 되면 선정된 계기로 뭔가를 이것저것 장만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부족했던 인프라를 좀 갖춰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장만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만을 하게 된 게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불인정 처분 받고 그다음에 정산시에 미처 몰랐다. 예, 몰랐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기관은 절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양해나 이런 거를 하질 않아요. 그냥 판단 기준은 지침에 있는 그대로를 판단 기준으로 갖고 그 지침을 위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환수 조치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험이 많아요. 되게 많아서 각 부처에 많은 업무를 해봤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항상 하던 말들이 뭐냐면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좀 쓰기를 원해서. 근데 그게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더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가끔씩 그 사업비 집행 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우리 창업 기업들의 대표자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도 하고 막 그래요. 아, 내가 이거를 뭐 잘못되게 개인적으로 인마이 포켓 하면서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침을 좀 위반한 경우도 있나 본데 내가 그거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보실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지냐라고 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는 말씀을 하시는 과거를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왜냐하면 제가 이 정산 업무를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과거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걸 모두로 좀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화와 연관된 그 단어. 이 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비용은 아마도 인정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과 연관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꼭 주의 깊게 가지셔야 되고요. 그 사업화와 또는 사업과 연관됨을 그러면 어떻게 입증해야 되냐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선정되시기 전에 사업계획서 작성했을 거예요. 그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을 테니까 그 사업계획서에서 내가 해당 품목을 집행하여 어떤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사업계획에 이 품목을 활용해 가지고 전체를 제시 안 해도 돼요. 그 액티비티가 있는 부분만 캡처를 해서 나는 애초에 사업계획 작성 RFP를 작성할 때 난 요 품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활동하기로 이미 계획이 써져 있었어. 그러면 연관성이 입증돼요. 그런 식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미리 말씀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모두 발언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 일반 사항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위에 있어요. 정산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PMS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회계사나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창업 기업들은 다른 기준을 보고 회계법인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또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하고 우리 해당 이 세부관리 기준 이게 근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초격자 스타트업 프로젝트 세부관리 기준을 26년도 3월 6일자로 개정을 했고 좀 디테일하게 보완할 걸 보완을 했어요. 이거 보완 과정에는 회계법인도 참여를 했고 우리한테 그 수렴을 했습니다. 어떤 게 개정됐으면 좋겠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서 개정된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부관리 기준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세부관리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세부관리 기준을. 자, 근데 세부관리 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화된 워딩이 없거나 아니면 세부관리 기준에서 규정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바로 위에 있는 통합관리 지침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규정 적용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많이들 정상 과정에서 항상 악의가 생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례가 뭐였냐면은 세부관리 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거는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이다. 예, 그거는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이다를 모두에 말씀드리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세부관리 기준을 참고하시고 통합관리 지침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회계법인에 문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예, 회계법인에 문의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회계법인에서는 과거 경험치나 이런 지침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지만, 만약에 회계법인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안내 드리냐면 주관기관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꼭 주관기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주관기관에다가 논의를 해서 주관기관하고 어떤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될 텐데, 주관기관에다가 그냥 메일만 넣어놓고 이거 사업비 집행을 해도 돼요? 뭐 좀 뭐해요? 그런데 답을 못 받았어요. 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메일만 넣어놓고 그냥 집행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따라서 모호한 부분을 주관기관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논의를 요청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를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그 논의는 가급적이면은 문서로 하세요. 메일이나 아니면 문서로서. 유선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유선으로 하게 되면요, 나중에 말이 틀려지거든요. 예, 말이 틀려져서 이게 누구 그렇게 전혀 답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변조가 안 되는 그런 문서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 사업비 집행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PMS, 예, K-스타트업이라는 PMS를 활용해서 아마 관리가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아마 회계법인에서 여러분들이 집행 등록한 내역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아마 해드릴 겁니다. 예, 그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은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시고 정상으로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정 및 보완을 본정산 들어가기 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비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 및 관리가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초격차 창업기업이 선정된 최초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음 연도 협약기간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건에 한하여 자기부담 사업비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말은 뭐냐면 혹시 2년 단연차 과제인 경우에 다음 연도 사업비가 들어오기 전까지 먼저 집행한 자부담으로 집행한 금액은 나중에 적용이 된다. 예,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별거 아니고. 자, 그다음에 창업기업의 사업비 구성 내역은 이미 다 선정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테고요. 단지 우측에 보면은 창업기업 등 자기부담 사업비에 대해서 현금하고 현물이 합쳐가지고 자기부담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현금과 현물 비율 제한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30%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30% 안에서 뭐 현금으로 다 부담을 하든 현물로 다 부담을 하든
아니면 반반 부담을 하든 그 비율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자기 부담 사업비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작년 강의 자료에 없던 걸 좀 추가시켜 드렸는데, 자기 부담 사업비는 현금과 현물 비율에 제한이 없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타 정부 지원 사업에 투입된 현물은 자기 부담 사업비로 계산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정상 과정에서 이게 이슈가 많이 됐어요. 지금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물을 부담하는 거는 이 창업 기업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부담하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자기 부담으로 부담을 하는 건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기자재 사용료, 뭐 임차료, 하물며 뭐 사무실 임차료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창업 기업이 내가 갖고 있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 기계 장치를 현물로 부담을 해야겠다. 자기 부담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30%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지라, 아니면 뭐 인력으로도 부담할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보면 3번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간주해서 그 인건비도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창업 기업이 우리 초격차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도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해가지고 대표자부터 해서, 왜냐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해도 현물 부담이 있거든요. 현물 부담이 있다 보니까 대표자든 아니면 뭐 참여 연구원이 됐던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다 이미 현물 부담으로 일부 부담을 해놓고 그거를 이 초격차 사업에 또 부담해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계장치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초격차 사업은 PMS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처럼 RCMS나 이지바로로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르겠지. 예, 모르겠지 하고 테스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테스팅하는데 다 압니다. 예, 국가 지원 사업은 다 관리가 돼요. NTIS라는 걸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염려가 돼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현물 부담 사업비를 함부로 테스팅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부담 미이행으로 확인되면 금액이 되게 크겠죠. 왜냐하면 1억 원짜리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이면은 3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3천만 원 부담을 나는 현금보다 현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돈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물건으로 부담하는 게 수월할 테니까. 근데 그 부담 요건을 충족 못하면 나중에 현물 부담 미이행으로 간주돼서 미이행된 금액만큼 환수 조치당합니다. 그러면 그건 금액이 커요. 예, 따라서 그걸 가지고 괜히 이게 적출이 될까? 안 될 거야.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이게 적출이 됐을 때 항상 얘기는 그렇게 해요. 대표님이 한번 해보라 그랬다고. 예, 대표님 국가연구개발 사업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지원 사업을 다 적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테스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현물 부담 미이행으로 간주가 돼서 이미 다른 사업에 부담하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당한 사유로 안 돼요. 예, 그거 진짜 억울해도 이의신청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물 부담에 의해서 괜한 챌린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항 중에 사업비 집행, 협약의 변경, 사업비 모니터링, 사업비 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은 왜 중요하냐면, 이 협약의 변경 신청을 해서 이 협약의 변경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전액 다 불인정 처분받기 때문에 이 협약의 변경 절차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 협약의 변경 절차는 이
창업기업 등의 지침 제25조 1항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양식이 있어요. 별도로 양식을 작성해서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을 한다. 예. 그리고 나서 주관기관은 그걸 받은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협약 변경을 해줄지 말지를 한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서 주관기관의 역할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관기관하고 많이 의견을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강의할 때도 계속 주관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회계법인에다 물어보더라고요. 회계법인 주관기관 아닙니다. 회계법인 정상기관. 주관기관은 애기평이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애기평이 주관기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창진원 아닙니다. 창업진흥원은 전담기관이에요. 창진원 아니고 주관기관은 지금 이 강의를 기획하시는 애기평이 여러분들한테 주관기관일 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리기관. 창업진흥원은 전담기관, 애기평은 주관기관, 회계법인은 정산기관. 그 구분을 좀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사업비 정산은 세부 관리 기준과 통합관리 지침대로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많은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붉은색으로 좀 강조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 등의 사업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중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문기관이 딱 나오죠. 이 전문기관이 어디냐면 창업진흥원인 겁니다. 창업진흥원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주관기관에만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보고를 드립니다. 회계법인에서 전문기관에 보고를 드리는데, PMS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을 모니터링 해드린다 그랬거든요.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기업이 도저히 수정도 안 하고 보완도 안 해. 너무 막 써. 그럼 그게 보고가 들어가요. 보고가 들어오면 창업진흥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냥 중단시켜버리자.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기관 창업기업 등이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비는 부처에 관계없이 타 정부 지원 사업비에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 기업이 우리 팁스 과제들, 뭐 창업성장 과제, 기정원 과제들 많이 하고 엔젤투자협회 과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같이 하는데 그게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좌에다가 이 초격차 사업비를 또 같이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관리하셔야 돼요. 이 초격차 사업은. 이게 별도 관리하라는 그 뜻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 사업비 투입계획 대비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일 테고, 현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바로 통장에 이 별도 관리하는 계좌에다가 현금이 입금돼야 될 것이고, 현물로 부담한 거는 현물로 부담 등록을 하시면 그거를 모니터링 해드려서 이 부담에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부담에 대한 증빙이 적격하지 않고 어떠한 사항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안내드려요. 그럼 그걸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계법인 내용이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회계법인은 특이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집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아까 이 얘기예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문기관에다 보고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씁니다. 뭐 저희 정동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총괄 책임자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하겠죠. 담당 회계사가 보고가 들어오면, 그러면 집행 중지 의견으로 요청드려, 이렇게 결정 내릴 수도 있어요. 여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현장 점검이나 특별 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집행 중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해드리면,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게 나는 정당한데
왜 회계법인에서는 이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 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회계법인하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이게 왜 부족하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요청하면은 회계법인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고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 관리 중에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용역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제 외주 용역비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은 외주비를 줄 텐데 뒤에 가면 나와요. 예,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자격도 따져야 되고 그냥 막 줄 수 없어요. 근데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일단은 부가세 포함, 세금 포함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800만 원을 공급 가액으로 외주 용역 줬다. 그러면 180만 원이 부가세가 붙죠. 그러면 1,98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초과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 1,900만 원짜리다. 그럼 2천만 원 초과되죠. 190만 원이 붙으니까. 그럼 2,090만 원이 되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 초과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2천만 원까지는 아니란 뜻이죠. 2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잖아요.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2천만 원 초과. 예, 초과될 때는 양식 7호라는 게 있어요. 지침에 보시면 양식을 작성해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요겁니다. 요거. 요 사전 승인이에요. 이건 논의가 아닙니다. 꼭 승인을 듣게 해야 돼요. 승인인데 여기 그 지침에 보면은 이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가지고 이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뭐뭐 결격 사유를 체크하게 됐는데 그 결격 사유에 한 개 이상 부적정으로 나오면 승인 안 떨어집니다. 예, 자가검진 한번 해보시고 그거는 그것까지는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그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전 승인을 요청하고 사전 승인을 득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승인을 공문으로 기타 등등 방법으로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한다 만다라는 답이 하뭇차사야. 아무런 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승인 득한 게 아닙니다. 승인을 득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내는 급해. 지금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급한데 연락을 했는데도 막 승인을 안 내줘. 메일로 계속 했는데 그럼 전화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승인 여부를 판단해 달라. 근데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찾아가셔야 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례로 얘기해 주면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자 승인 2천만 원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 승인 문서 주세요 그랬더니 승인을 요청한 공문을 증빙으로 주더라고. 그 승인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승인을 득해야죠. 승인합니다를 득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못 받았어요. 우리 공문을 요청했는데 주관기관이 답을 안 줘요. 그럼 승인 득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쓰시면 안 돼. 예, 그 돈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억울하죠. 저쪽에서 답을 안 줘가지고 나는 급한데 사업과 연관되게 쓰는 용역인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시제품 제작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사업화를 위해서 외주 제작을 요청해야 되는데 답을 안 줘. 답을 안 줬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표에 따른 부적정 항목이 결격 사유가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직접 문의하셔가지고 그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격차 유연단 수당 지급은 뭐 각종 어떠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할 때는 이 지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해라라는 건데 창업진흥원 과제치고 일 상한액이 되게 큽니다. 하루에 100만 원까지도 된대요. 그죠? 일 상한액이. 그리고 1시간당 20만 원. 그럼 5시간 해야 되겠네. 예. 요대로 해야 됩니다. 요대로.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 수당 같은 거 할 때. 예. 다음은 협약 변경 및 해약인데 협약 변경 및 해약은 간단해요. 그 변경 신청서 작성해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기관에다 신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관 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일 이내 판단해가지고 여부를 여러분들한테 답을 준다. 예, 이걸 보는데 신청서를 라는 양식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거는 신청만 해서는 안 된다. 예, 꼭 신청 여부에 대한 답을 들으셔야 된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일단 참고하라고 넣어놨는데 협약에 해약은 안 당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나 해약하는 경우가 당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주라 그래가지고 좀 강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해약해서 내가 사업을 포기를 하면 그 포기를 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포기에 대한 게 정당해야 돼요. 정당하지 않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선정됨으로써 누군가는 선정을 못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어떤 수행기업은 창업기업이 여러분들이 선정됨으로써 그 기업은 선정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기회비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뭐가 열리냐면 사업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제재라는 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재 처분. 예,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그 어떤 대표자께서 갑자기 바빠졌대요, 회사가. 예, 회사가 바빠져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서 참여했던 수행 인력이 다른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나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국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동영상이 찍히는구나. 농담을 못 하겠네. 예. 원래 농담을 좀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심심할 것 같아서 가끔씩 강의하다 농도 좀 섞어가면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 맘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네 맘대로 하기 싫을 때 하는 거야. 국가 사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네가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게 국가 사업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제재를 가합니다. 예, 따라서 이런 거죠. 천재지변이나 폐업 부도 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빠져서 사업을 못 하겠어.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열린다니까요. 예, 그런 것도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정산 기준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각 세목별로 비목, 세목별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아까까지는 이제 좀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다졌으면 이제 각 비목별로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초격자 사업에서 여러분들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케이스가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돈을 쓸 수 있어요. 사업비를. 그죠? 사업비를 쓰게 되는데 뭐 이런 용도로도 쓰고 저 용도로도 쓰고 저 용도로도 써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케이스로 사업비가 집행이 될 텐데 그때 그 사업비 집행한 걸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계상한다 그러거든요. 전문용어로. 왜? PMS에다가 적절한 비목을 선택해가지고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이 9가지밖에 없다. 이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비를 초격차 사업비를 집행을 했을 때 이 9개 중에 한 군데에다가는 넣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요. 9개 중에 넣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용도에 맞는 이 비목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사업하고 연관성 없는 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동안 많은 경험치로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비목을 엄격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이 항목으로 쓰면 다 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한 건데 여기에도 만약에 걸린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로 쓰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9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보면 재료, 기계장치, 외주 용역, 뭐 특허,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다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비목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세세목이 또 있습니다. 예, 세세목이 있는데 하여튼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씩 사용 용도를 기준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사용 용도와 기준을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사용 용도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사용 용도를 알아갖고 자기 주소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들으신 다음에 이 기준대로 내가 썼는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일단 정확한 주소를 먼저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용 용도는 9가지인데 이 9가지에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업계획서상 또는 사업화를 위해 전부 다 사업계획서상 또는 사업화를 위해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 RFP를 작성할 때 내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성과 창출 목표치는 어떻게 할 거고 이미 전부 다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다 잡혀 있었던 거고 그 계획이 되게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이미 계획이 다 체결돼 있어요. 이미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비가 써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계획에 작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사업계획서 상에 어떤 액티비티가 없는 용도로 쓰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자의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뭘 하나 장만해 볼까? 이참에 그런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사업이 처음에 계획대로만 진행되라는 게 아니지 않냐. 사업은 중간에 진행하다 보면 좀 방법이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내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이나 이것도 좀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협약 변경을 신청하셔야죠. 그죠? 사업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승인을 득한 다음에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업 계획성 상과 사업화를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가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신 있나 보네. 내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텐데. 예. 사업 계획서 상과 이 사업화를 위해서가 이 사용 용도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내가 기준과 올바르게 부합되게 집행을 했는지 자가검증하실 때 사업 계획서 상과 사업화를 위한 거를 먼저 그 사업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되는 저를 1차적으로 검증하세요. 1차적으로. 예. 그러면 웬만한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시는 분 같은데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나중에 정상 과정에서 문제가 안 되는지 여부를 자가 검증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사업 계획서를 계속 보셔야 돼. 거의 나중에 외우다시피.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어떤 액티비티를 우리 총괄 과제 책임자님께서 사업 책임자님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짰는지를 계속 보시면서 여기에 이런 항목이 필요하지.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건 집행해도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보게 되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불인정 처분 받아서 환수 조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관리하시는 분이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면 올바른 관리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초육차 사업에. 이게 왜냐면 용도가 다 그렇게 있잖아요. 사업 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재료 사는 거 이게 재료비인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이 용도가 뭐겠습니까? 시제품 또는 시작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료 살 수 있는 용도는 시제품 제작이나 또는 시작품을 내가 직접 만들 때, 응? 시제품과 시작품이 뭔지 모르시는 표정인데, 예, 설명을 드릴게요. 시제품은 시험용으로 만드는 거, 테스트용으로, 그죠? 테스트용으로 여러 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품은 이제 테스트 다 끝나서 양산 가기 전에 모캅 뜨는 거 시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실무적으로 무리수를 둔 사례를 얘기해 줄게요. 시제품 만들겠다고 재료를 샀는데 와, 엄청 샀어요. 엄청. 예, 그래서 현장 점검을 제가 직접 나갔는데 시제품을 몇 번 만들었습니까? 라고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1000번 이상을 만들었대, 시제품. 1000번 이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시제품이라는 건 실험용이기 때문에 1000번 이상을 만들었는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 파기시키잖아요. 그리고 재료를 썼다는 거야, 다. 예. 그렇게 챌린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재료를 너무 과다하게 샀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그 사업화를 위한 그 사람이 만든 시제품의 전문가들이 따라붙어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요 사업 계획서상에 요 시제품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재료가 한 번 할 때 대충 소요된다는 게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000번 만들었다고 우겨버리면은 그때는 공권력이 투입돼야죠. 예. 그건 수사 의뢰를 합니다. 예, 수사 의뢰. 예, 수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품과 시제품을 만드는 용도로 쓰는 게 재료비입니다. 뭐 뒤에 가면은 안 사도 사면 안 되는 뭐 재료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기준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 용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외주 용역비인데 외주 용역비도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 계획서상 창업 아이템. 이게 시작품이겠네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이잖아요. 계획하신 거. 이거를 외부에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지 못하겠고 딱 외부에 의뢰한다. 근데 2천만 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승인받아야 되죠. 예, 근데 이거 외부에 의뢰할 때 그때 외주 용역비라는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품을 만들 때 내가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외주 줘도 된다. 예, 외주 줘도 그게 외주 용역비고요. 자, 기계장치는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이거를 이제 우리 영리기관의 회계적 용어로 쓰면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구성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유형자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이 되는데 뒤에 가보면 기준에 보면은 어떠한 용도로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업화를 위해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면서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형자산이나 장비 같은 거 사가지고 이 사업화만 위해서 쓸까 과연? 그죠? 그거 소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초격차 사업 강의 오래 하면서도 매번 이 기계장치 건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게 이 해당 사업만을 위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게 해당 사업만을 위해서 이걸 샀느냐 그걸 소명해 봐라. 소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저는 뭐라고 권장드리냐면은 만약에 해당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사업만을 위해서 쓸 거라면 임차하면 되잖아요. 렌트. 응? 렌트하면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산다라는 합리적 의심 대상도 안 받지 않나?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렌트를 권장드립니다. 예, 근데 그렇게 기팀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래도 기기장치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렌트만을 하라 그러면은 사지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꼭 사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는 해놨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렌트를 해서 불필요한 악유를 좀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노트북 같은 경우가 이제 악유가 많이 생기는데 노트북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노트북은 투입 인력 대비 한 대까지 인정한다라는 기준에 되어 있죠. 한 대까지. 근데 이제 그게 투입 인력이 5명인데 노트북을 8대, 9대 사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투입 인력 한 대까지 한 명당 한 대까지 인정이 되니까 만약에 투입 인력이 5명이라면 5대까지는 뭐라 안 할 텐데. 근데 왜 8대, 9대가 꼭 사야 됐을까?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 노트북은 사업 기간 동안 렌트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어떤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됩니까? 아, 이참에 노트북을 좀 몇 대 더 장만하자. 이런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 노트북을 이 과제만을 위해서 쓴다? 그랬을 때 그 노트북이 사도 되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노트북 같은 경우가 이 과제만을 위해서 쓰는 건 뭐냐면 시작품에 장착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내가 상업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노트북이 장착돼야 돼. 그럼 그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 외에는 인정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렌트해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특허권입니다. 특허권과 무형자산 취득, 뭐 산업재산권, 뭐 지식재산권 이걸 의미하는 건데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출원 등록의 실소유 비용 즉 인지대 간담내 변리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창업 아이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특허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불인정 처분을 받냐면 특허를 출원했어요. 특허 출원해가지고 출원된 사사표기를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사표기를 요구했더니 이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특허 출원이에요. 그거는 그냥 회사가 옛날부터 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하고 싶어서 막 개발했던 거야. 근데 요 초격차 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요거를 요 사업비로 출원을 해보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니즈는 이건 제가 무지 강조합니다. 창업 기업에서 제가 수없이 많이 본 건데 2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해당 창업 아이템과 상관없는 특허인지 여부는 철저하게 본다. 그 다음에 출원자를 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창업 기업이 특허 출원할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표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하거든.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왜? 그래야지 나중에 그 특허권을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회사한테 팔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특허권에 대한 증빙을 특허 출원과 관련된 변리사 특허법인에서 받은 뭐 각종 거래 명세에서 막 증빙은 막 온갖 증빙을 다 제시해요. 근데 사사표기를 못 냅니다. 안 줘요, 사사표기를. 사사표기 없는 특허 출원이 어디 있어? 왜? 사사표기에는 출원자 명과 다 나오거든, 그게 나와버리면 대표님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사표기 없다고 뻥을 까요. 그런 게 어딨냐고. 예. 근데 정부 지원 제도에서는 특허 출원할 때 창업진흥원 과제도 마찬가지고 이 초격차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사표기에 무슨 사업으로 특허를 출원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들어가면요 인정을 못 받아요. 특허 출원할 때 그걸 주의하시고, 자,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단 용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쓴다. 이 사업비로. 이렇게 용도만 하고 기준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자, 지급 수수료는 각각 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예를 들어서 학회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뭐 시험 인증비, 시험 분석비, 뭐 멘토링비,
무슨 뭐 뒤에 보면 뭐까지 있냐면 뭐 기장료, 세무조정료, 변호사 수임료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은 항상 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거죠.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함으로써예요. 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위해서 발생한 수수료이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장료, 세무조정료, 법인 기업인 경우 뭐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개인 사업 조정해야죠. 법인은 법인세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니까 해야죠. 세무조정. 조정료를 내도 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비로 그 조정료를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지급했어요. 그럼 회계 보면 뭘 물어봅니까? 그 조정료가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죠? 그거는 해당 창업기업의 전체에 대한 결산 조정료 아닐까? 그죠? 그 조정 내역에 이 사업화를 위한 매출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일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여지가 있는데 사업화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매출이 발생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조정료가 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따라서 이 지급 수수료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업화를 위해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사업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수료를 써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비는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아주 그냥 사용 용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화를 위해서 이것도 사업화를 위해서 참여 인력이 소속 임직원이라고 있는데 참여 인력입니다. 참여 인력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출장 등의 사유로 가는 게 여비를 쓴다. 뭐 국외 여비든 뭐 국내 여비든 뒤에 가면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 용도만 아시면 된다.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 여비 규정에 우리 회사 내부 여비 규정에 일비, 식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격차 사업비에서 일비, 식비, 숙박비를 여비로 집행을 했다. 그게 안 됩니다. 대중교통 실비까지만 인정이 된다니까요. 대중교통 실비.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교육훈련비도 보세요. 교육훈련비 뭐 교육받거나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화를 위한 거야. 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사업화를 위한 사업계획서상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 거의 80%는 끝났다라는 건데 이 사업화를 위한 거를 망각해가지고 나중에 계속 환수조치 받는 거예요. 사업화를 위하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창업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썼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만들어졌는데 얘를 사업화를 하려면 누군가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도 좀 받고 그런 비용이란 얘기야. 맞죠? 예, 그런 용도로 쓰시라는 얘기야. 뭐 무역협회에 가가지고 뭐 수출을 하려 그러면 무슨 강좌 커리큘럼을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 그게 교육훈련비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창업 아이템에 AI가 전혀 연관 안 된 창업 아이템인데 근데 갑자기 AI 교육을 듣겠다고 교육훈련비로 냈단 말입니다. 마치 될 것 같죠? 근데 전혀 사업 계획서를 봤더니 AI를 활용한 무슨 내용이 전혀 없어. 근데 AI 교육을 듣겠다고 하면서 AI 활용법에 대한 강좌를 들으면서 그거를 교육훈련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화를 위해서 그 AI 강좌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 예? 요즘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AI, 제미나이, 클로드, 그죠? 요즘 AI 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AI와 관련된 비용은 지급 수수료 안에 있을 겁니다. 그죠? 월 정액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소명하셔야 돼요. 사업 계획서에. 그러면 그 AI라 아니면 무슨 뭐 조사 뭐 이런 내용이 적어도
그 사업 계획서에 어떤 액티비티 내용이 조금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연관성이 보이겠죠. 예. 따라서 최근에 AI 없이 어떤 뭐 사업하든 간에 어떤 연구 개발이든 간에 AI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최근 환경을 감안해서 저는 정동혁이 보면 내부 회계사들한테 지시를 하는 게 불과 작년과 지금 환경이 매우 바뀌었다. 그래서 작년처럼 챗 GPT나 제미나이, 뭐 클로드를 해당 과제 또는 해당 사업만을 위해서 사용됨을 소명하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말아라. 그건 말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 성과 창출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 성과 창출 목표치를 위해서 이 AI를 활용해야지만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성과 창출을 위해서. 그것만 소명받으면 인정해줘라 라고 합니다. 예, 시대의 흐름을 타서. 예, 그러니까 AI를 활용을 하시되, 지급수수료겠죠. 당연히. 활용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처음에 RFP 작성한 사업 계획서 상에 과제 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창출을 내가 성과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I를 꼭 활용해야 된다는 필요성, 당위성 또는 사업 계획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거는 인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지 말고 사업하세요라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강의는 안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단지 AI를 써가지고 야 여기 서울역에 왔는데 요 근처에 맛집 좀 찾아줘. 그리고 이제 봄이 됐는데 좀 꽃놀이 가게 여행지 좀 찾아봐. 막 이런 거에 쓸까봐 엄격하게 단속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개인적 용도. 그리고 AI 구독해 놓고 내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레포트 쓰라고 하고 있질 않나. 그런 거 쓸까봐 이거를 좀 엄격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시면 AI를 활용해서 좀 더 품질 좋은 사업이 진행돼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광고도 돼요. 광고도. 왜? 이게 사업화의 초격차 사업이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광고가 돼야죠. 사업화를 하려면.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창업 아이템과 창업 기업이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광고여야 되는데 그런 광고는 배너 광고, 일간지, 포털 사이트, 기타 등등 홍보 영상, 홍보물이 다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광고 선전비에 나중에 불인정 처분받은 사례가 뭐가 있냐면 회사를 광고했어요. 회사를 그냥 홈페이지를 만든 거야. 회사를 홍보하는 거예요. 회사를 홍보했는데 홈페이지 막 우리 정동의 개발 지원센터처럼 막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오고 이거 누르고 창이 되게 많아. 창이 되게 많은데 전부 다 회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은 맨 끝에 품목 중에 하나 조그맣게 떠 있어. 예.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조그맣게 떠 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인상을 먼저 갖죠. 제가. 이 사람은 사회 통념상의 인식을 좀 벗어나는 사람이다. 그걸 주장하니까 그게 옳다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응대가 갑니다. 예,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이 창업 아이템을 위한 얘만 홍보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예를 들어서. 브로셔도 만드는데 얘를 홍보하기 위한 걸 만들어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브로셔를 봤어요. 어디 박람회 참석하는데 브로셔를 봤는데 맨 회사 내용밖에 없어요. 회사 연역 어쩌고 저쩌고 대표이사의 소개말 어쩌고저쩌고 막 그리고 회사가 우리 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고 뭐 회사 기술 내역 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품목 거기에 창업 아이템이 조그맣게 하나 딱 들어간 브로셔.
그거를 이 광고 선전비로 썼다. 그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예,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 초격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광고 선전비 집행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이 이참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자.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자기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한 비용을 광고 선전비로 쓴 사례가 많이 나와요. 예, 그때는 여지없이 아마 나중에 불인정 처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모호하다? 그러면 주관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의적 판단하지 말고. 예, 그거 내용입니다. 그때 또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항상 대표님은 일단 질러. 이렇게 하시죠. 야, 일단 질러봐. 예, 당장 필요하니까. 예, 절대 안 된다. 예,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기준은 이제 아까는 용도를 말씀드린 거고, 사용 용도, 주소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9가지 용도로 쓰라는 거고, 그 9가지의 비목에 따른 주의사항, 그거를 안내 드리는데, 그게 이제 기준입니다. 유의사항하고. 자, 재료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 시작품이겠죠. 예, 시작품인데 여기서는 자체 제작비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외주도 가능하다. 예, 외주도 가능하다라는 게 키포인트고. 자, 그랬을 때 이 기준의 맨 밑에 부분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게 이제 내가 시작품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샀어요. 재료를 샀는데 그거를 그냥 들고 장바구니에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트럭을 실어서 이제 트럭으로 배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트럭에 운반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운반비를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재료 구입과 관련된 그런 거 비용을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회계적 용어로 그런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로 산입시키거든요. 재료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재료 구입과 관련된 무슨 부대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건 재료비로 쓰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게 주의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를 산 사건이 옛날에 발생이 됐어요. 진짜로. 예, 이 기준이 없었을 때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재료로. 예, 그래서 곤란하다. 그래서 보석, 원석은 원칙적으로 구매를 못한다. 단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는 해라. 뭐 사업 아이템이 필요해서 사파이어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라라고 하면서 요즘에 AI와 관련된 GPU 다뤄줬죠. GPU를. 시대의 흐름을 탄 거예요. GPU를 어떻게 다뤄줬냐? 이렇게 돼 있죠.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성이 낮은 GPU 등 컴퓨터 성능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구축을 위한 단일 제품 가격 100만 원 이상의 컴퓨터 부품을 다량 구매한 경우는 주관기관이 검토해서 집행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안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GPU가 보통 이제 서버 업그레이드용으로 많이 쓰는데 GPU 없이는 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도 좋다. 그러나 나중에 봤을 때 네가 쓴 이 우리 창업기업이 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봤는데 이 GPU하고 연관된 어떤 활동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랬을 때 이걸 왜 샀지? 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주관기관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가고 그게 적절하진 소명이 아니면 그거는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구입이 안 된다라고 기재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사업할 때 꼭 필요하시면 이 연관성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지라고 그 대안을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 설정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쉬운 게 사업 계획서에서 그 활동 내역 있는 거를 캡처하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해외도 마찬가지죠. 자, 해외 업체를 통해 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업비 카드 집행이 원칙입니다.
사업비 카드 집행이 원칙인데 사업비 카드로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주관기관과 사전 승인을 어떤 방법을 해도 좋은지를 사전 승인을 득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업비 카드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이 초격차 사업은 뒤에 나와요. 사업비 카드가 안 된다고 법인카드 못 씁니다. 예, 사업비 카드로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사업비 카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의적 판단을 해요. 사업비 카드 못 쓰니까 당연히 법인카드 써도 되겠지 라고 써버려요. 근데 중요한 걸 놓쳤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해외 거래는 그게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당구장 표시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세 해외 거래할 때 이런 거는 사업비를 집행 못합니다. 관세, 부가세, 수입신고 필증의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얼마 써져 있고 공급가액 써져 있고 거기 부가가치세, 관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환급 가능한 우리가 환급을 안 받아서 나는 이걸 썼다도 형성이 안 돼요. 현행법상, 현행관세법, 현행부가세법상 환급 가능한 거에 해당이 되면 사업비를 쓰시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각종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각종 수수료. 우리가 뭐 통관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재료를 해외 거래할 때 각종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이 사업비로 못 쓴다고 돼 있어요. 기준에. 못 쓴다고 분명히 돼 있죠.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이런 걸 놓쳐가지고 당연히 써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안 되는데 그럼 이하고 좀 상충되지 않나? 국내는 배송 운반비 어쩌고저쩌고해서 부대 비용으로 재료비를 인정해 준다며. 근데 해외는 또 각종 수수료를 사업비를 못 쓰면 뭐야? 못 써요. 해외는. 왜냐하면 수수료가 국내 거래하는 것처럼 꼭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배송 운반비 말고의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사업비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창업기업은 협력업체와 전속계약으로 재료 및 기자재 등을 매 필요시 납품받고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받아요. 근데 보통 중소기업들이 많이 해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월말 결제를 합니다. 월말 결제. 월말 결제 몰아서 아니면 분기별로 한꺼번에 몰아서 한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세금 계산서 턴키로 끊어버리고 문모외 몇 건 해가지고 턴키를 끊어서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해. 그랬을 때 그래도 되는지. 답은 맨 위에 먼저 나왔죠. 증빙자료 정확성과 적정성 기준 위반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그 재료 구입한 건이 월 말에 한 번에 거래했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 번에 거래했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재료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빙 구분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걸 월말 거래를 했는데 턴키로 거래했는데 우리 사업화를 위한 시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만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인정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지금 증빙을 하나 받은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걸 사례로 하나 보여드렸고. 자, 기계장치인데요. 자, 기계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렌트를 좀 하시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기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사업화를 위해 직접적 경영 활동과 관련된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PC 포함, 사무용 복합기, OA 기기, 워크스테이션, 클라우드 서버 구축용 장비, OS 포함은 집행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부대적으로 발생된 아까 재료와 같이 부대 비용은 기기장치비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 연관성입니다. 직접적 연관성. 이 직접적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을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렌트를 해서 쓰시라는 얘기인데 자, 유의사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품이 돼야 되고요. 검수까지 끝나야 됩니다. 자,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니터 포함해 가지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수의 하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창업기업에 소속된 사람만. 소속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투실 확인서 상에 직장 가입자로 돼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근데 만약에 지역 가입자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회사에 소속으로 안 봐요. 외부나 프리랜서로 봅니다.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여 인력으로 등재된 사람의 하나요? 한 대, 한 명당 한 대까지. 한 대까지 인정이 되니까 여러 대는 사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개인용 컴퓨터 및 부속품, 모니터 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모니터를 1인당 2대 써요. 이렇게 물어보. 그러면 이건 2개 가능한 건가요? 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창진원에 물어봤어요. 이거를. 우리도 회계법인에서 내가 2대씩 쓰게 하거든요. 그럼 2대가 가능한 거냐 이렇게 따지면 한 세트니까 하나만이래. 하나. 모니터 하나. 그래서 마우스를 또 물어봤어요. 누가 보면 이 손목이 편해지는 8만 원짜리 그 9만 원짜리 마우스 있잖아요. 예? 그 마우스 갖고 일반 마우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비싼 마우스 사도 되냐? 누가 또 물어봐요. 그거를. 그것도 답이 없잖아요. 명확하게. 그죠? 그래서 또 물어봤죠. 창진원에다가. 안 된대요. 그냥 일반 보편적인 마우스. 그러면 유선만 되냐? 무선은 안 되냐? 물어봤죠. 무선까지는 된다. 뭐야? 무슨 잣대야? 결국엔 물어봤죠. 이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업비를 절약해서 쓰는. 절약. 사업비를 과다하게 쓰는 거는 방지하면 된다. 그렇게 또 말이 돼요. 그죠? 꼭 필요한 부분만 써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장치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스마트폰하고 우리 창업기업들이 보통 보면은 사무실이 오피스텔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소파, 전자레인지, 막 그런 게 막 사줘요. 가전 제품이.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았어요. 사무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기구 등은 집행할 수 없다. 없다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사무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라고 했어요. 집기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파티션입니다. 파티션. 파티션을 안 된다. 파티션은 집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의가 생겼을 때 요즘은 좋아요. AI가 있어서 딱 물어보고 파티션은 집기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집기에 맞다. 그럼 그거 증빙을 보여줘요. 그냥. 집기래 AI가.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이렇게 돼 있죠. 사업화를 위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예요. 구매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소명할 거야? 이거 거의 소명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필요하면 렌트하셔라. 사업 기간에 맞게끔 렌트하셔라는 걸 안내 드리고요. 자, 근데 큰 거, 막 차량, 중고차. 요즘 전기차를 중고로 또 사시더라고. 전기차.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업을 많이들 해요. 그죠?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연구하시는 거거든. 미래가 아주 보이죠. 주식 사세요 나중에. 아주 훌륭한 걸 하는데 배터리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사는데 그때는 승인 받아야 돼. 중고차 살 수 있어요. 그 비아드 이런 거 사면은 승인 받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기계장치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업체인 창업기업은 키오스크에 들어가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겠대. 창업기업이 C인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기계장치비로
테스트용 키오스크 3대를 구매 완료하였다. 키오스크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키오스크 중고 키오스크를 3대 구매했다. 저는 문제 없어 보여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임박하여 실진 기업에 미리 설치해두고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구동 테스트는 진행하지 못했다. 했는데 구매를 했는데 가동이 안 돼.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기계장치 및 집행 목적. 기계장치는 창업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말하며 취득가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5년간 관리해야 된다고 통합관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창업기업 C는 사업기간 종료 직전에 테스트용 키오스크를 구매했는데 실진 기업에 설치를 했어.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되네. 작동이. 예, 그러면 창업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기자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금액은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예, 작동까지 돼야 됩니다. 예, 그게 사례로 한번 해봤고요. 자, 외주 용역비 말씀드릴게요. 요건 좀 중요해요. 집중해 하십시오. 자, 외주 용역비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자 보증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사례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외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은 그 기업의 이력상으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제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꼭 계약하기 전에 주의하십시오. 나중에 외주 용역비의 손해배상금 밑에 나오거든요. 뭐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계약 해지를 위한 위에서 주의사항의 위에서 당구장 2번째 있죠.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이게 왜 발생되냐면 외주 용역비의 거래처를 봤더니 사업자 등록과 이 회사의 이력을 봤는데 이 창업기업의 아이템하고 전혀 무관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지적받은 거예요. 지적을 받아요. 모니터링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 업체하고 외주 용역을 계속 진행했다가는 전액 다 불인정 받겠죠. 그러면 계약을 중도에라도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하면서 뭐가 발생되겠어요? 누구 과실로 해지한 겁니까? 우리 과실로 해지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해달라 그럴 거예요. 그죠? 손해배상 달라 그러는데 그 손해배상을 사업비로 못 씁니다. 자부담이 발생이 돼요. 손해배상비가. 그래서 외주 용역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업태 종목을 꼭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과 연관성 있는 업태 종목인지를 보시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소개서를 보신 다음에 과거에 우리 창업 아이템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크게 강조하냐면 사례입니다. 어떤 니즈가 발생이 되냐면 스타트업의 창업기업의 대표님들이 되게 학위가 높아요. 보면 학력이. 뭐 대학원 출신, 뭐 석박사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배우자분도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니즈가 생길까? 이 초격자 사업비의 외주 용역을 내 배우자가 하고 있는 회사하고 거래하고 싶은 용역이 니즈가 매우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그중에 이상하게 배우자분이 여성인 경우에는 어떤 거를 많이 하시냐면 디자인을 많이 하시더라고. 산업 디자인. 시작품을 아이템을 만들면 디자인이 꼭 필요한데. 그죠? 사업화를 위해서는 꼭 그 배우자한테 거래하고 싶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거래하면 안 돼.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면 안 되는데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나랑 친한 친구가 하는 회사한테 외주 용역 주고 싶으면 그 이력을 꼭 보셔라.
내 아이템을 해본 이력이 없으면 친하다고 그냥 주시면 나중에 밑에 문제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일단은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500만 원이 넘으면 선급금과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줍니다. 근데 선급금이 500만 원이 넘으면 이상이면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 예, 근데 500만 원이 안 되면 각서. 이런 걸 꼭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외주 용역은 그 거래처의 이력상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그다음 맨 밑에 있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금형을 외주 용역 많이 줍니다. 시작품에 금형이 필요하다 보니까 금형 제작이 많이 필요한데 그 금형의 용도를 봤더니 양산용 금형이야. 이건 시작품을 만드는 금형이 아니야. 목컵 들라고 판 금형이 아니야. 이건 양산용 금형을 팠어. 그러면 그거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예, 금형 파실 때 조심하셔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례가 있죠. 신소재를 이용하여 유생용품 및 의학의 용품을 개발하고 신제품 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제작 외주 용역을 계획한 창업기업은 시제품 만들었어요. 외주업체 B와 시제품 개발 외주 용역비 1,500만 원을 집행하였다. B 업체는 본래 엔터 광고기획의 주 업종인 사업자이며 해당 시제품 제작 용역 수행을 위해 사후적으로 업종을 추가했어요. 사후적으로. 업종 종목을 추가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가 됩니까? 과거에 이력이 없어요. 예, 과거에 이력이. 엔터 광고만 했지 유생용품 시제품 제작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례입니다. 예, 그거를 꼭 주의 깊게 보셔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특허권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권은 어떻게 쓰는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유의하고 이 기준하고 유의사항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최초 협약 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 조사비하고 우선심사 청구비가 사업비로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초격차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발생된 결과물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할 때, 그 창업 아이템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할 때는 선행기술 조사비하고 이런 걸 다 이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는 뭐냐면 이전에 이미 회사가 특허 출원 완료한 거야. 이 창업 아이템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 과제와 연관성 있는 비용이면 갱신 수수료까지는 인정이 돼요. 갱신 수수료.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그때 갱신 수수료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선행기술 조사비하고 우선심사 청구비는 인정이 안 돼요. 그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한 이후에 내가 개발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특허 출원할 때는 외중 가는 게 다 인정이 돼요. 선행기술 조사비까지. 근데 이미 우리 회사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얘를 갱신해 갖고 이 사업에 좀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 갱신 비용까지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우선심사비나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출연자는 창업기업 대표자가 하면 안 돼. 창업기업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사사표기에 지분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보통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성공보수는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변리사나 특허법인하고 거래하게 되면 거래명세서나 계약서에 변리사하고 특허법인은 항상 기본 계약서에 아예 찍혀있는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허 수수료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항목에다가 그냥 성공보수 얼마 해갖고 이거 기본값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쪼개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 번 불인정됐고 이의신청위원회 가서도 다 기각됐어요. 예, 창업진흥원의 이의신청위원회 제가 여러 번 참가했는데 이거 특허법인이 그냥 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양식에 의해서 성공보수 얼마 이렇게 된 게 아예 타이핑돼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특허법인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밖에 안 한대. 근데 딴 데랑 하세요. 그러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꼭 그렇게 되라는 규정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성공보수를 수수료에 포함해서 받아 먹으려고 작성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인정해 줄 여지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 성공보수는 불인정 처분됩니다. 나중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특허법인에서 항변하는 게 뭐냐면 성공보수가 원래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라고 돼. 원래를 누가 만들었는데 무슨 법에?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그걸 원래를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건 특허법인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거래할 때 수수료에 성공보수를 항상 포함해서 거래해요. 자기가 만들 수 있지. 그거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동의를 하면 계약을 하는 거고. 수수료는 성공보수가 성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수수료에 성공보수를 미리 포함해? 그럼 나는 거래 안 할 거야. 그럼 다른 특허법인은 그걸 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거래명세서 봤는데 성공보수가 쭉 써 있어. 전체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가 있는데 그 안에 성공보수가 딱 찍혀 있으면 그 성공보수는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성공보수를 공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0으로. 그럼 되죠. 이건. 그죠? 이거 녹화되는데. 팁을 줬네. 예. 어쩔 수 없잖아. 이 특허법인이 제일 잘하는데 이 특허법인을 해야지만 내가 특허 출원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 특허법인의 정책에는 수수료의 성공보수가 항상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명세서에는 0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창업자 본인 명의로 절대 특허 출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이거 니즈는 진짜 많아가지고 슬쩍 본인 명의로 하신 경우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인건비는 주의사항만 말씀드릴게요. 특수관계자 일단 안 된다. 예,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분들 일단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도 안 된다. 대표도 안 됩니다. 예, 인건비는 대표도 안 되고 대표의 가족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아버지, 어머니도 안 되고 자녀분도 안 된다. 대표도 안 된다. 그럼 대표는 뭘로 한다? 현물. 예,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표자 급여를 현물로 많이 해요. 창업비로 현금이 안 되니까. 예, 요거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중요한 건 참여율을 100% 한 대로 하는데 역시 타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연관돼서 합쳐서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예, 요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직계 존비속 안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인건비에서는. 자, 협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협약 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집행 가능한데 신규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여율 조심하시고 인건비에서 가장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는 맨 위에 있어요. 유의사항 빨간색으로 강조해드렸죠. 현금 인건비 불가하고 현물로 계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대표님은 창업기업의 대표님이다 보니까 이 창업기업이 다른 과제 했을 때 대표님 인건비가 현물로 다른 과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매우 높아서 그분에 대한 다른 거 국가연구개발 과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참여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걸 두 개 합치면 100%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180%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봅니다. 왜냐면 다른 연구개발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먼저 사업이 시작됐고 거기에 현물 부담을 이미 했으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현물은 전액 다 불인정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인건비는. 꼭 다른 거는 그 참여 인력들은 등록하면 되는 거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안 되니까 예, 그거 빼면 그 다음에 참여율 곱하기 참여기간 한 만큼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다. 그리고 4대 보험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꼭 대표자 인건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거를 근데 제일 놓치는 게 쉬운 게 뭐냐면 현물로까지도 잘했어. 근데 합쳐보니까 100%가 넘어가는 거죠.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강조드렸고요. 자, 그래서 인건비 사례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중기부 팁스 과제, 엔젤투자협회에서 하는 팁스 과제나 아니면 창업성장 딥테크 과제 뭐 이런 것들 많이 동시에 많이 하거든요. 초기차 스타트업들이. 근데 팁스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인건비 100%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빨간색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총 참여율이 150%가 돼버렸다. 예, 이렇게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꼭 돼요. 왜냐하면 초격차 사업 하시는 분들은 엔젤투자협회에서 하는 팁스 사업 많이 하시거든. 예,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급수수료는 이거 빨리 그냥 쭉 가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예, 쉬는 시간 없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화를 위해서 발생된 각종 사용 용도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보면 뭐 멘토링비부터 해갖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예, 어떤 비용 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화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라는 내용인데 자, 사무실 임차료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 임차료는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된 월 임대료를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BI 창업 보육센터 또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인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해 주는 곳에 우리 회사가 있다. 그럼 그 임대료는 못 써요. 그걸 일단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주 공간으로 돼 있는 형태는 못 씁니다. 오피스텔 주의하십시오. 원룸. 예, 현장에 가봤는데 원룸으로 창업기업이 돼 있는데 이런 2층에서 주무시네. 1층이 사무실이고 복층짜리야. 어쩌지?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사무실 형태로 돼 있는데 비록 원룸이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일단은 형태 자체가 사무실이야. 그래서 사무실이라 그랬더니 여기 뭐 계단이 뭐지? 라고 봤는데 이런 여기가 자기 거주하는 데래요. 그러면 거기는 거주 형태 공간이 됩니다. 예, 그 임대료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기업 부설 연구소하고 공장도 안 돼요. 사무실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현장 점검 대상이 제일 많아요. 사무실 임차료가. 왜? 사무실 임차료를 대도 된다고 하니까 일단 니즈가 생기죠. 아, 사업비로 임차료 다 내버려야지. 일단 그런 니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 사업하시는 이 사업의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그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시려면. 그 임차료를 인정해 준다는 거를 회사 전체 임차료로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봤죠. 가봤는데 되게 많아. 되게 크고 그리고 임차료를 막 한 달에 1,몇백만 원을 쓴 거죠. 그래서 가봤죠. 그랬더니 막 부처별로 다 있고 그 안에 연구실도 있고 이 인력들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조만큼 조금 파티션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만큼만 인정됩니다. 면적 대비. 예, 면적 대비 그만큼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 불인정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임차 보증금하고 관리비가 안 되는데 전세 형태로 했을 때 보증금 안 됩니다. 근데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관리비가 안 되는데 문제는 월세가 관리비가 포함돼서 나와. 그죠? 그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구분해라고 해야 돼. 구분을 해달라고. 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라서 제가 어떤 거를 적출했냐면 우리 저기 역삼동에 있는 S1, 뭐 S2 거기 창업보육 그 많잖아요. 팁스 하는데 엔젤투자협회 거기에 입주사들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사업비로 그 전액 다 불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구분 안 된다고 해서 총괄로 청구가 된다고 해서 관리비까지 내는 경우 예, 그거 불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례가 뭐냐면 회사 전체 임차료를 이 사업비로 다 내는 경우
예, 그런 경우 불인정이 됩니다. 예, 그거를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자, 운반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급 수수료에서 세무회계 법률 컨설팅 뭐 이런 거 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조정 수수료 뭐 어쩌고 되는데 이게 사업과 연관돼야지 인정됩니다. 사업과 연관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모든 게 다 이 창업 사업과 이 초격자 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지급 수수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이거랑 연관되고 소명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실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지급 수수료가 회사 전체에 발생된 수수료를 이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회사 전체의 판관비로 계상해야 될 걸 왜 이 사업비로 다 집행하지? 예, 그거는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럴 니즈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것까지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강조하는 겁니다. 해당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게 아니면 쓰시면 안 된다. 전부 다 쪼개가지고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예,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배우자 쓴 겁니다. 배우자. 예, 배우자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비. 자, 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의사항의 가장 첫 번째인 게 키인 듯 합니다. 유의사항의 첫 번째 뭐냐면 실지출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 가로 열고 기차, 버스, 항공 등과 숙박 비용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대중교통에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항공은 밑에 아예 해놨어요. 항공 먼저 가볼까요? 이코노미 클래스급에 한해 인정된다. 대표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타야 돼요. 이 사업비로는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항공에서 지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사업비로는 이코노미 가격만 쓰고 우리 대표는 절대 가오 떨어져서 이코노미 못 타. 그래서 무조건 비즈니스 타야 돼.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우리 회사 돈으로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퍼스트를 타던 상관없어요. 예, 사업비로만 이코노미만 들어가면 돼요. 예? 전세기를 사던 상관없어요. 예? 사업비로만 이코노미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로는. 오케이? 예, 승급을 자기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승급을 하던 말던 그건 상관없다고. 사업비로만 이코노믹 수준만 인정이 된다. 예,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차. 항공기 다음에 바로 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KTX를 탈 텐데 특실 어쩌냐는 거죠. 특실. 당연히 항공기를 이코노미 운임으로 한정하면은 KTX도 일반실만 인정되는 게 맥락이 맞죠. 문맥상. 그죠? 문맥상 맞잖아요. 항공을 이코노미만 인정하는 한 해 집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KTX 특실을 열어줄 이유가 없죠. 일반실. 그러면 KTX도 나는 특실을 탈 수밖에 없어. 나는 대표야. 내가 쪽팔리게 어떻게 일반실을 타. 그래도 일반실 가격만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특실을 서면은 다 불인정될까요? 일반실 초과되는 것만 불인정될까? 초과되는 것만 불인정하는 게 맞죠. 그잖아요. 일반실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왜 다 불인정해? 일반실과 특실의 차이만 불인정하겠죠. 그죠? 항공은 됐어요. 그래서 버스도 프리미엄 버스, 우등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것도 안 된다고 봐야 돼. 질문 많이 해서 미리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안 되죠. 지하철 당연히 되죠. 예, 지하철 됩니다. 시내버스 되고 대중교통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등이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택시 어쩔 거야. 택시. 택시가 빠졌습니다. 택시. 택시. 저도 답을 몰라. 근데 택시가 대중교통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걸 일단 판단하면 되잖아요. 택시 대중교통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창업진흥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택시가 부가세법상 대중교통에 들어간다.
대중교통에 들어가는데 여기 대중교통이라고 써놓고 등이라고 해놨으면 등은 택시가 들어간다. 근데 일반 택시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모범 택시는 안 될 것 같다. 맞죠? 이게 문맥과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맞다 그러더라고. 창업진흥원이. 회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아시겠어요? 대중교통을 기차, 버스 아니 비행기까지 인정해 주는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게 말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모범 택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는 항상 아까 그래서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는 내용이 뭐냐면 국내 출장은 자유롭게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면 참여 인력에 한해서 가도 되는데 근데 국외 출장은 꼭 사전에 주관기관한테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검토. 승인이 아니라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국외 출장 다녀올게요. 다녀와도 돼요. 이거 승인하고 검토의 차이는 뭐냐면 승인은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집행하면 안 되는데 검토는 그냥 요청하고 통보만 하고 그리고 적당히 논의가 됐으면 꼭 승인 문서 없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좀 약화된 거예요. 승인에서 검토로. 예, 국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교육훈련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화를 위해선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이 필요할 때 많이 뭐 이런 경우에 많이 무역센터나 이런 데로부터 많이 받죠. 예,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개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거 정말 안 되고요. 예, 특히 요즘 AI 활용법 많이 쓰는데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예, 근데 AI 사업을 해 아이템 자체가 그러면 교육훈련비 많이 나오게 돼.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광고 선전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과 연관된 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부채, 샘플 화장품, 스타벅스 텀블러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광고 선전비로. 예. 기프티콘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안 돼요. 예, 여기 분명히 그것만 강조하고 그다음에 회사 전체를 홍보하는 홈페이지 리뉴얼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증빙 서류는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시라고 하고 제가 해설할 의미는 없고 재료비는 검수조수가 꼭 중요합니다. 근데 사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진이 첨부 되셔야 됩니다. 재료비. 그리고 외주 용역을 줬으면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이거는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뭐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선급금, 이행보증, 증권 또는 각서, 그 다음에 사전 2천만 원 넘으면 사전 승인 문서 이건 되게 많은데 창업진흥원 과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업 돼 있는 증빙 서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정상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갖춰야 됩니다. 예. 뒤에 나오면 유의사항이 있어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비교 견적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기계장치도 검수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특허는 사사표기가 더 중요한 거고 인건비를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서류니까. 자, 이 유의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거를 뭐 증빙으로 시간을 수입신고 필증하고 이행보증증권 샘플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수입신고 필증 왼쪽 하단에 칸으로 돼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관세, 부가세가 있으니 환급 가능한 건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걸로 샘플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유의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유의사항 몇 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업비는 사업비 내에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 원인 행위가 있으면 때로는 협약기간 이후에 집행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지출 원인 행위가 중요한 거죠. 지출 원인 행위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지출 원인 행위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국가를 당사자라고 하는 일명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지출 원인 행위는 계약으로 봅니다. 내가 권리와 의무가 확정이 됐어요. 꼭 해야만 해. 그걸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견적서를 받는 행위는 지출의 원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견적서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맞죠? 예.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게 지출 원인 행위다라는 거고요. 자, 공통적으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잘못하면 다 불인정 처분 받는다라는 내용인 게 공통적인 거고요. 자, 세금 계산서 발행 다 필요하고 계좌이체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사업비 카드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침에는 사업비 지출 시 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사업비 카드 외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 금지다.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사업비 카드 말고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예. 법인카드도 인정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비 카드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면 꼭 주관기관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관기관입니다. 그거를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1,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비교 견적서 1개 이상입니다. 1개 이상인데 여기서 사례가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됐냐면 구매 품목이라고 돼 있어. 구매 품목. 이게 재료비인지 기계장치인지를 안 따집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외 출장 가는데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항공 여행사를 끼고 갑니다. 여행사를 대행으로 하는데 그때 여행사에 대한 비교 견적이 1개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개발 등을 외주 용역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또는 외주 전문 업체 업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관기관하고 또 논의를 해라. 왜? 이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력사항에 자격이 없으면 나중에 해약을 해야 되는 사례가 벌어지니까 계약하시기 전에 꼭 이력사항을 주의하셔야 된다. 왜? 해약하게 되면 손해배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죠. 9가지 비목의 용도를 해서 어떻게든 찾아 넣어야 된다. 다른 거 새로 만들어 달라 그래도 안 되고 새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등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9가지 내에서 여러분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집행 거부. 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 내역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어떤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맨 밑에 거 아까 말씀드렸죠. 환급 가능한 사업비는 관세 부가세는 사업비로 집행 못합니다. 현행법상 환급 가능한이고 환급 받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비로 집행한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 신청을 안 할 거야. 그래서 환급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사업비를 써도 안 돼요. 현행법상 환급 가능하면 안 됩니다. 일단 법상 가능하면 안 되는데 부가세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일반과세자하고 거래하면 환급 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면세 품목이 아닌 이상,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거 면세 품목이 아닌 이상 토사비대 등면이라고 면세 품목 우리 외우는 게 있어요. 회계사들. 사업 무관, 토지, 뭐 비업무용 뭐 이런 식으로. 면세 품목이 아닌 이상은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하면 환급 가능한 걸로 보시고 간이 과세자하고 거래하면 환급 불가능해요. 간이 과세자하고 거래할 때는 환급이 불가능하니까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에 조회를 해버리면은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 홈택스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치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여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과세자로 나오면 카드 점표에 부가세가 구분이 안 돼 있더라도 나누기 1.1을 해서 부가세는 쓰시면 안 됩니다. 포스 단말기로 해서 부가세 구분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반 과세자 아닌 게 아니거든. 꼭 확인하시고 부가세가 구분이 안 돼. 부가세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실제 로데이터에 있는 카드 전표를 분실해 가지고 카드사로부터 명세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상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를 해보면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때 나누기 1.1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내라. 1.1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가세는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주의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해외 업체 거래가 좀 중요한 게 있죠. 해외 업체를 통해 기자재, 재료 등 구입 또는 유탁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료나 기자재 구입뿐만 아니라 용역도 해외 업체랑 할 수 있는데 사업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는 원칙이라 하며 사업비 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이건 승인입니다. 승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급 불가, 환수 이런 거는 지급 불가만 강조드릴게요. 창업자의 직계 존비서, 형제자매, 배우자 이런 자에게는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관계자하고는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누구냐면 범위가 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인건비도 안 된다. 이 767조의 친족은 매우 넓어요. 엄청 제일 넓은 거예요. 예, 인척보다 더 넓어요. 친족, 일가들. 예, 매우 넓으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 두 번째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그 다음에 창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이 하는 거기랑 거래해도 안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주관기관과 동의를 득하면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꼭 필요해가지고 이런 자들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으면 일단은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 주관기관의 동의를 구하세요. 예, 요청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된다라는 거고 사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다 배포해드려요. 예,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사업비 환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집행하면 다 환수가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까지 해놨네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웹카페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 초격차 사업만을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 www.jd R&D 서포터 정동 회계법인이죠. jd R&D 서포트.co.kr이라는 지원센터도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제 그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웹카페로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하면 해줘요. 답변도 해주고 JD R&D 서포터 JD R&D supporter.co.kr에 들어와서 로그인 하시고 거기다 질의하시면 제가 직접 답을 해드립니다. 예, 거기는 제가 답을 다 해드려요. 근데 여기 웹카페로 들어오면 담당 회계사하고 담당자들이 아마 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여기로 하시고 좀 복잡한 건 글로 하시면 되겠네. 그럼 제가 답을 주니까. 근데 간단한 걸 여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웹카페 보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잘 만들어 놨죠? 예.